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의 결과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체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봐봐라, 90%가 넘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나경원이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유튜버들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도대체 성재준이가 이준석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지 않냐? 왜 도대체 나경원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식의 영상을 찍지 않냐? 그냥 제가 단순히 이준석 후보랑 친분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랑 친분이 있습니다. 친합니다. 근데 저 나경원 후보랑도 친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버렸다라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김무성 개다, 유승민 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개다, 유승민 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외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나경원 후보가 됐건 주호영 후보가 됐건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국민의힘 내부로 들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을 지지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윤석열을 갖다
갖다가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준석 입에서 나왔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우리가 탄핵의 위법성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제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저거예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했다 그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엄청나게 띄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주범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대표가 되어도 좋은 겁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나요? 사실 나는 알고 보니까 보수 우파였다 라고 주장을 했나요? 네, 맞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누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는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네 번째 책, 그 책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해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자는 바로 다음날 직접적인 교감이 없었다라고 실토를 했죠. 왜 그런데 우리는 조선일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속수사를 반대했다, 보수주의자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을 굳이 그대로 또 믿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당대표가 되면 석방을 추진할 것이다. 이게 나경원 후보의 얘기였고요.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기준이 엄격했다면서 그 엄격한 기준을 문재인 정부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죠.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묵시적 청탁이 됐건 그런 것들을 끄집어와서 뇌물죄를 엮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거를 부당한 탄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거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됩니까? 반드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너무나 지금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우리가 탈환을 해내야, 그래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석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그냥 분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굴복하고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정권을 우리가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탈환해 오는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해 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이준석 후보와는 달리 다른 후보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지지도가 40%를 돌파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뒤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사이의 지지율 격차 같은 경우도 10% 이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나경원 후보가 지금 90%나 지금 지지를 얻고 있다, 반드시 나경원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박수를 치는 게 진짜로 필요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효과가 있는 일일까요? 그 결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그대로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박수 친다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친다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좀 말씀
말씀을 드릴까요?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대선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설령 뭐 유승민이 됐건 하태경이 됐건 뭐 윤석열이 됐건 그게 뭐 홍준표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최재형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은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다. 똑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버스는 출발할 때 반드시 출발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당이 김무성을 위해서, 유승민을 위해서, 특정 인물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읽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했던 약속, 특정인을 위해서, 그게 유승민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당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어이, 조상호 변호사님, 당신 사과문 냈더라.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만. 주변인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 그래서 사과하는 거다. 마, 이게 사과문이야? 주변 사람들이 권고해서 억지로 사과한다는 말부터 시작하는 게 사과냐? 주변에서 하도 그건 좀 아니다, 사과해라, 이런 말이 많아서 나는 하기 싫은데 사과합니다, 이거 아니야 네 말이? 이게 사과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처럼 안 입고 온 티 팍팍 내가면서 사과를 하나? 제 표현 중 혹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게 받아들입니다. 혹여? 너 지금 혹여라 그랬냐? 지적을 받아들여? 야, 넌 지금 끝까지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굳이 혹여라는 말을 끼워 넣었어. 거기다 임마, 저게 진짜 사과문이려면 네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 네가 뭔 짓거리를 한 게 잘못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그런 거 단 한 구절도 없어. 지금 사과한답시고 한다는 짓거리가 혹여 기억을 떠오르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되도 않는 소리로 퉁치고 쌩까? 상처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미안해? 딱 그것만 미안하다? 그것도 남이 시켜서? 야, 네가 한 수장시켰다는 표현도 싹바가지 없는 거지만 사람 더 열받게 만드는 건 팩트 관계에 있어서 네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 없잖아. 애초에 경계의 실패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건데 그 내용도 없고 함장님에 대한 사과도 없네. 이 자식아, 이게 사람 놀리는 거지 사과문이야?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생각은 1도 없지만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사과 흉내 정도는 내주마. 너는 저딴 걸 사과문이라고 던져놓고 또 한 번 모두를 우롱했어. 알아들어?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미안해? 이 물건 이거 진짜 악질이네 이거. 야, 최원일 함장이 수장시키고 승진했다며. 최원일 함장이라는 그 이제 예백 대령인데요. 그분들 승진했어요. 다 그 수장시켜놓고 그 이후에 잠시만요. 제대로 된 부분에 책임이 대해서 없었어요. 근데 왜 함장님 얘기가 없냐? 네가 직접적으로 디스한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사과도 없냐고. 결국 네가 했던 말은 안 바꾸겠다는 거네. 함장님이 장병들 수장시켰다는 생각도 변함없고, 그지? 그러니까 다시 기억나게 한 건 미안하지만 함장한테 미안한 거 없음. 이 폐잔병 새끼들아, 딱 이거네. 그지? 너 아주 사람다운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구나. 야, 저딴 게 사과면 사과 필요 없으니까 너 하던 대로 해. 하기 싫은데 남들 눈치 봐서 어거지로 미안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딱 너처럼 민주당 조상호는 민주당 조상호처럼 살아. 알았냐? 야, 다 됐고 사과면 어쩌고 개소리 하지 말고 천안함으로 잠수함 모래 뭐 어떻게 관측해야 경계 성공인지 그거나 말 좀 해봐라. 말해봐. 또 고개 빳빳이 들고 씨부려 봐봐 한번. 천안함으로 잠수함 어떻게 잡냐고. 자, 최원일 함장이 직접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를 찾아가서 조상호의 제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호는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당원이다. 조상호의 의견은 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견이다. 본인이 사과한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통한 징계 가능성은 없다. 아니, 당적을 보유한 채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라는 직함으로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조상호의 발언이 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 뭐가 당과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기는 똑같구만. 조상호가 얘기했던 것과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짓거리가 똑같은데 뭐가 아니야. 조상호가 다 당신네 따라한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민주당 공식 입장이네. 관련 없다고? 진짜 관련 없어? 어째 여기 이 양반들도 다 관련 없는 사람들이겠네? 이 양반은, 얘도 관련 없냐? 이 아줌마도 관련 없는 사람이냐? 야, 이제 놀랍지도 않다. 민주당이 민주당 하는구나. 송영길 아저씨가 그 연평도 포격 때 술 남은 거 흔들면서 폭탄 주라고 드립쳤던 그 아저씨 맞지? 그지? 집 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못 집이 다 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거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잊어먹고 생각. 완전 이거 진짜 폭탄 주네. 해당 발언은 주택가마저 폭격을 당한 데 대해 침통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진짜 폭탄 주네. 침통해하는 분위기 아이씨가 당대표구나. 조상호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민주당 당규에 징계 사유가 적혀 있어도 조상호는 징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조상호는 사과도 했다. 뭐 민주당에서는 함장이 부하들 수장시켰다는 정도의 발언은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게비다. 다들 하는 거니까. 그지? 진짜 폭탄 주네. 이래야 민주당
민주당이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어이, 조상호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좋겠다. 똑같은 것들이 카바쳐줘서 저 정도 백이 있으니까 그 지랄을 하고 다니는 거구나. 야, 너 깡 있으면 국방부 앞으로 와서 면전에서 한번 해봐. 수장시켰다고 책임지라고. 그 정도 배짱은 없냐? 원수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수장시켰다며 생떼 같은 부하들을. 그럼 네가 와서 원수를 갚아줘야지. 그 정도 배짱은 없어? 나 요즘 함장님하고 계속 시위 중이거든. 국방부 앞에서 보자. 어디 경기에 실패한 패잔병들 따위가 그 입 닥쳐라! 이 새끼는 뭘 믿고 일이 나대지?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닌가? 어뢰에 피격됐으면 넌 이미 저세상 갔어야 돼. 유공자 대접해주니 이제 영웅까지 해보고 싶나 보네. 세상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거짓으로 영웅 대접 받으려고 하냐? 추후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네 같은 놈은 사회에서 매장돼야 한다고 본다. 그때는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때문이었다고 드립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지? 해군 예비역으로서 위와 같은 천안함 악플 관련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경찰서 방문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하고 왔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연예인 팬덤들이 연예인들 대신해서 악플 고소하고 그렇던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욕받고 상처 입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고발장 접수! 인터넷에서 듣던 거랑은 다르게 경찰관님이 친절히 대해주시고 그래서 좋았음. 경찰서도 처음 가보고 고발장 쓰는데 손이 막 벌벌 떨렸지만 열심히 공부한 대로 나름 적어서 제출함. 사건 진행 상황은 꾸준히 알려주신다고 함. 경찰관님한테 진행 상황 인터넷으로 계속 공유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호허, 꾸준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기 고발장에 피고발인 1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도 피고발인 2, 3, 4 계속 악플러들 찾아낼 거고 이런 걸로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고발들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천안함 장병들에게 상처 주는 말 못 올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친절하게 도와주신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시간 나실 때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모욕하시는 분들 이 메일로 제보 부탁드려요. 제가 대신 다 고발해드릴게요. PDF하고 URL 링크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저런 악플들 보였을 때 아, 이런 제보받는 메일이 있었지 하고 잠시만 시간 내서 메일 보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하기도 하지. 고맙습니다. 우리 천안함 용사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퀘스트 공지 하나 올립니다. 천안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발견하면 즉시 이 메일로 제보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께서 저 천안함 명예승조원 1호를 임명해 주신대요. 영광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함장님. 내일도 국방부 앞에서 뵐게요. 끝.
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성남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며 2달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습니까?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성엔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 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공급 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민주당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표한 지역 중 일부는 자족시설로 활용될 유보지였기에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면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성급히 내뱉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려 놓고도 또다시 주먹구구식 공급 대책입니까? 게다가 주택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던 송영길 대표의 중학교 동창이 이 사업의 최초 기획자로 지식재산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한들 순수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86.5%나 올랐습니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폭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청은 대책 계획서가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소화를 내어두었다고 하며 대책공사 감리자는 대책공사 감리 책임을 나올라라 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설치와 규정을 준수했더라면 또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점검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총체적인 공직기강의 회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비극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광주광역시장과 동구청장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관계자 모든 사람들도 지휘 고할 명령을 하고 설명 없이 철저한 조사와 면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야당 인사 불가능한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찍어내기 위한 정치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이승민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수처에서 황제 수사 특권을 누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차고 넘치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눈을 감고 있는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수사하는 의도는 뻔할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특정 단체의 고발을 임의로 든 것도 구차합니다. 참으로 치사해 보입니다. 더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언급했고 대통령이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도 윤 전 총장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 집권 세력과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수사 계기로도 모두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당 측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함께 우리 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원경 지사를 포함하여 우리 당의 대권 후보 물망에 오른 분들, 또 아직은 당 밖에 있지만 우리 당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지키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키로 결정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바에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이 권익위원회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인했듯이 권익위원회는 수사 권한이 없이 부실한 조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권익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의를 위해 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거기에 모자라 또다시 새로 임명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부위원장, 이 재직하고 있는 권익위원회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정부기관인지 아니면 정치 조직인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 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안성국 부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님은 민주당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자료 요청과 소명 요구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180명 가까운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3개월이 걸린 만큼 102명의 우리 당 전수조사는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은 국민께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의 윤활유 역할을 할 4대 입법과제 30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선정된 4대 입법과제는 내 집 마련 온, 세금 폭탄 오프, 그리고 코로나 극복, 미래 자산,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나라 바로 세우기입니다. 첫째, 내 집 마련 온, 세금 폭탄 오프입니다. 정부 여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세부담이 폭증했고 또 내 집 마련의 꿈도 요원해졌습니다. 우리 당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법, 또 실거주자 세부담 경감 관련법, 재건축 재개발 투기 방지를 위한 법 등 내 집 마련 온 세금 폭탄 오프를 위한 10개 법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루빨리 우리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한 코로나 극복 6개 법안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로 계류 중인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휴가제, 백신 후유증 진료비 지원을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자산, 미래 먹거리 창출 8개 법안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관련법,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인 원전 정상화법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한 법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개 법안도 중점 입법 과제입니다. 11년째 공회전 중인 천안함 장병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과 6.25 참전용사 예우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법, 북한인권 향상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들 또한 반드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새로운 당대표 등 지도부가 선출되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상 제가 정책의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지만 끝까지 소임에 충실하려고 나름 노력했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선출되시고 40여일간 함께 원내 지도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막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원내투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원내투쟁이나 정권 교체의 미랄이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 활동에 함께 애써주시고 또 격려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정책위원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할 분 계시면, 예, 우리 김석기 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미자 간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으로 희생된 호국 경영을 추모하는 현충일 행사에서도 북한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행사에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국 경영의 유가족들은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왜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국민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 싸우겠는지 절규하면서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최근에 2차례의 당정 협의를 열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핵 폐기 조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화형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판문점 선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서 북한과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자,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 접촉 활성화 등의 조치로 국민 열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식에 맞는 일인지 도저히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는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는 4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결의안, 인권 결의안 3년 연속 불참하고 있고 대북 전단 금지법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민주당과 통일부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선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넉장을 부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 장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기를 부추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해서 편향된 장난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외 전략을 우리 외교장관에게 냉전적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면서 휩쓸리지 말라고 훈계조로 얘기한 것입니다. 정상적 국가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중 장관 통화를 전하면서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을 한마디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을 위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내년 대선 때 대선을 위해서 시진핑 쇼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의 유리한 발언만 내용을 발췌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상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위의 고압적 태도는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사드 3불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앞서서 시진핑과 통화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시진핑을 칭송했습니다. 왕위의 공산당 서열은 25위권 바뀐데도 한국에 오면 의전 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통령 측근들을 줄줄이 만나고 다닙니다. 왕위 냉전 옳고 그름의 발언은 11일 개막하는 G7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축하려는 반중 전선에 한국은 동조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우리 가치와 지향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일부였다는 식의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거듭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현 정부의 이런 잘못된 대북 정책, 대중 외교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이라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외교 정책을 제발 그만두고 북한에 갖다 줄 돈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주택 문제 해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자 강사님. 예, 상주 문경 상주 이민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1일 대정부 질문에서 신규 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 우선 정책의 필것을 주장했고,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미중일 정상협의체를 구축하라. 네 번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초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30 미래세대를 참여시켜라 정책에, 이렇게 5가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의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3세대 개량형 소형 원전 SMR에 대한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업해서 준비 중인 차세대 SMR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은 올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탈원전 가지고서는 탄소 중립 2050 절대 우리가 목표를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알고 계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마 사과를 하려면 민망하실 겁니다. 아무리 민망해도 대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승걸 간사님. 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승걸 의원입니다. 이 작년에 정부가 세금으로 쌓아올린 일자리가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이 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은 33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97만 명을 참여시켰지만, 이 중에서 6개월 이내에 민간 부문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 유지율이 작년보다도 13.5%가 낮은 37.8%에 그쳤습니다. 결국 단기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뿌린 결과 일회성 사업으로 눈속임형 단기 취업률만 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 145개 중에서 개선 감액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 전체 일자리 사업의 34.5%를 차지했다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3개 중에 1개는 부실 사업으로 자체 스스로가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직전에 지난해 2월과 비교해 보면은 80% 이상 일자리가 회복됐다. 참 부끄러운 자화자찬입니다. 국가 경제의 책임자가 현실을 부정하고 확증 편향을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쌓아올린 일자리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불안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 민간 부문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유가, 석유, 철광석, 구리,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리의 지난 5월 평균 가격이 2019년보다도 거의 70%, 68.8%가 상승을 했고, 철광석은 129%, 그리고 옥수수는 82%, 목재는 301%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은 지금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원 탐사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렸고, 중국은 해외 자원 개발 기업 인수합병에 무려 107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히토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은 역주행 중입니다. 지난 3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칠레 구리 광산을 투자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코발트 광산,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 다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더니만 결국 자원개발의 명맥마저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자원 외교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정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과 관련되는 자원 외교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우리 손대실 좀 드려. 예. 곽상도 간사님, 그다음 최준식 의원님 말씀.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 폐지, 학력 저하 문제, 교육 빈부격차 확대 등 교육 정책에서 이미 이 정부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3법, 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백신, 국가부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낙제점입니다. 5년 동안 망친 것으로 부족해서 다음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무능한 정권, 내로남불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할 일까지 주저넘게 나서지 말고 남은 임기 1년이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식 의원님. 예, 대표님 모든 말씀과 다소의 중복이 되는 감도 있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위 차원의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안전점검 및 관리가 부실한 전형적인 인재사고입니다. 특히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공사 현장의 후진국현 인재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근로자가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또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옥주택이 붕괴돼 작업자 2명이 숨진 지 2달 만에 또다시 이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광주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독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도 사고 현장은 인도와 버스 승강장과 붙어 있었지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되었을 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 작업 지침에 따르면 해체 건물 외곽에 방호복 비계를 설치하며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관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날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그런 제보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2019년 4명의 사상자가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때도 얇은 가림막에 의지한 채 철거를 진행하다 건물이 차도 방향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사고에서 희생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외에도 철거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 다르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택했고, 사고 당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 소장은 물론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와 재개발 사업 등 관계자는 10명 또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 진전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관계기관에도 철저히 원인 규명과 공사 현장의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동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네이버 직원이 회사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야간, 휴일, 휴가 구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모욕적 은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경영진이 이와 같은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방조한 정황이 있고, 또한 임직원 회의에서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피해를 입은 책임 리드 A씨의 보고 관련돼서도 관련 조치를 행하지 않았거나 이것을 건의한 일부 팀장을 직계 해제 퇴사시킨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했는데, 네이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어떤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근로감독을 6년째 면제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으로만 노동존중 부르짖지 마시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 전반에 퍼진 조직 문화를 시급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IT업계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IT업계 전반 기업 간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공개 발언하실 분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아깝습니다. 제가 수석시켜달라. 아깝습니다. 제가 수석시켜달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선배님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셨던 모습들을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그동안 꼭꼭 차곡차곡 보아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또 최고위원회 같이 선발해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선배님들 후보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함께 이렇게 후보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를 치른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입당한 지는 4년이 다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님들께서 어떻게 당원들을 만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지를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인데요. 제가 참 많은 모습들에서 우리 선배님들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동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후보님들이 이제까지 우리 당을 읽어온 자산이자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저희가 비록 최고위원은 총 9명이지만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싸워가는 한 가족이라는 점을 저는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길게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30대 유일한 의원으로서 우리가 신바람 나는 생생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당원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토론회에서 약속드렸던 우리 당원 시스템의 개편, 통합 당원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해서 당원 누구나가 당 중앙에 접근해서 스스로의 정보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선 전의 승리를 위해서 당 안과 밖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과 후보님들을 잠재적 주자들을 모셔오는 작업을 앞으로 곧장 열심히 가동해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국민들이 뛰어들고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멋진 대선 경선전 만드는데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대선 지도부에 선출해 주신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초선의 패기와 열정으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선배들의 경륜과 지혜를 경청해서 반드시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나라는 당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저는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표를 도와 중도 실용에 입각한 수권 정당의 비전을 내놓겠습니다. 40대 여성 그리고 호남 출신의 서울 당협위원장인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 이것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 폭풍과 같은 변화입니다. 이 폭풍을 이제는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었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이 역사적 사명, 역사적인 목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온전히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승리를 위해 땀, 눈물, 노력,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민심을 받들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전진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꼭 승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엄청난 돌풍, 바람을 넘어서 이 돌풍 속에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을 걱정하시고 또 무엇을 당에 대해서 원하시는지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예, 항상 보면 가장 조화로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걸 또 이번에 우리 당원들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안살림 하듯이, 예, 앞에서 전투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지점을 잘 살펴서 당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사명을 바로 알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의 바람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동안 최고위원으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왜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셨을까? 제가 우리 당에 입당하고 또 국회의원이 된 것이 39살이던 2004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동안 우리 당에서 공천을 3번이나 받고 또 공천을 3번이나 떨어지고 해오면서 56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되고 보니까 제가 원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명함을 들고 다닌 것이 이 명함이었습니다. 당의 중심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마 당의 중심을 잡아달라.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많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바로잡아달라는 그런 주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김재원 당의 원로가 되고 나니까 참으로 만감이 교체됩니다. 저 아직 56세인데요. 이제 우리 당이 정말 대선의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고 또 집권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제가 중심을 잡고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몸소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정말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쟁에 참여해주신 강태린, 이용, 함스롱, 홍종기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보님들께서 주셨던 비전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갈 당대표님, 최고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 청년들을 개파로 낙인 찍어 임의로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를지라도 그 레이스의 끝에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공유하고 2022년 정권교체라는 같은 목표에 선 국민의힘 당원 동지임을 주지하겠습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 부자, 기득권이 아니라 부모 찬스 없이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에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수는 정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김웅 의원의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소외된 청년들을 만나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안보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보, 산업 등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가 비전으로 천명했던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민의힘의 주요 어젠다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관련 산업을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선행돼야 함을 인지하겠습니다. 최근 소형 모듈 원전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 실패를 애매모호하게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 김용태부터 586 세대의 위선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2022년 정권 교체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